여러분, 수백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공공전기공사 상상해 보셨나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는 대체 어떻게 시작해서 누가 맡게 되고 또 어떻게 완성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설계도 한 장이 어떻게 거대한 현실이 되는지 그 아주 중요하고도 복잡한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모든 대형 프로젝트는요, 딱 세 단계를 거쳐요. 계약, 시공, 그리고 준공. 간단해 보이죠? 근데 각 단계마다 규칙도 다르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첫 단추, 계약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는 시공 현장을 지나 마침내 환하게 불을 밝히는 준공까지 그 여정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인데요. 5가지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저 복잡한 가격표는 도대체 뭘까? 계약하고 나면 끝인가? 아니면 또 뭐가 있나? 현장에서 계획이 바뀌면 어떡하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최종 공사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하나씩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수많은 기업들이 단 하나의 계약을 따내려고 진짜 치열하게 머리싸움을 벌이는 곳, 바로 입찰의 세계입니다. 일단 입찰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발주처, 그러니까 일을 맡기는 쪽에서 가장 일을 잘하면서도 조건이 좋은 업체를 고르는 공식적인 과정이에요. 이게 그냥 제일 싸게 부르는 데를 찾는 게 절대 아니고요. 실력이란 가격,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최적의 파트너를 찾는 뭐랄까 일종의 오디션 같은 거죠. 입찰 제도가 처음부터 지금 같았던 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꽤 재밌습니다. 1951년에는 규칙이 정말 단순했어요. 무조건 제일 싸게 하겠다는 업체가 그냥 이기는 거였죠. 최저가 락찰이라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너무 싸게만 하려다 보면 그렇죠. 부실공사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995년부터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기술력은 있는지, 돈은 충분한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지는 적격 심사 같은 아주 정교한 장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싸게가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자는 쪽으로 확 바뀐 겁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또 한 번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바로 나라장터라고 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이 의무화 된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에는 서류 봉투 들고 직접 찾아가서 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비효율적이고 또 안 좋은 관행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걸 그냥 원천 차단해버린 거예요. 모든 걸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공정성은 당연히 올라가고 행정 낭비도 줄어드니 나라 전체로 보면 경쟁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입찰이라는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는 걸까요? 내가 실력만 있으면 어떤 프로젝트든 다 참여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쟁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 2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 경쟁. 이건 말 그대로 기본적인 자격만 되면 누구나 오세요 하는 열린 무대고요. 다른 하나는 제한 경쟁이에요. 이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아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의 경제를 좀 살려야 할 때 이번엔 이 지역 업체들만 혹은 이런 공사해본 경험 있는 회사들만 하고 참가 자격을 딱 정해놓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성격에 맞춰서 공정함과 효율성,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입찰 공고를 딱 열어보면요. 무슨 암호 같은 금액들이 막 적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사실상 입찰의 핵심을 다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가격표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시죠. 첫 번째 암호, 추정 가격입니다. 이건 뭐냐면 부가세 같은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딱 그 공사에만 들어가는 비용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공사의 생얼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금액을 보고 이 프로젝트가 국내 기업들끼리 경쟁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 기업까지 와서 붙는 국제적인 판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다음은 추정 금액이에요. 이건 방금 봤던 그 추정 가격에다가 부가세 같은 걸 다시 더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에서 쓰는 예산에 더 가까운 숫자겠죠? 근데 이 숫자는 쓰임새가 좀 달라요. 이걸로는 입찰에 들어온 회사가 과연 이 정도 덩치의 공사를 해낼 만한 회사인가? 그 능력을 판단하는 잣대로 쓰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 금액입니다. 이건 또 뭐냐면요. 발주처가 미리 시장 조사를 쫙 해서 이 공사는 대충 이 정도 돈이 들겠군 하고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기준 가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시 후에 나올 최종 계약 가격을 정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말하자면 관역의 정중앙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기발한 장치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복수 예비 가격입니다. 이게 왜 있냐면 업체들끼리 미리 짜고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담합을 막기 위한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그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살짝 높거나 낮은 가격을 15개나 무작위로 만들어놔요. 일종의 가짜 관역을 15개나 설치해두는 거죠. 입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15개 중에 뭐가 뽑혀서 진짜 기준 가격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미리 짜고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이렇게 치열한 눈치 싸움과 두뇌 게임 끝에 드디어 낙찰자가 정해졌습니다. 와, 이제 끝났다 싶죠? 천만에요. 아직 첫 삽을 뚜려면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공식적인 행정 절차들이죠. 이 과정을 한번 쭉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발주처에서 이번 계약은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공고를 내고요. 그럼 업체들이 입찰서를 내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죠. 그리고 아주 깐깐한 심사를 거쳐서 최종 승자가 가려지면 드디어 도장을 찍고 공식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약속된 돈을 받으면서 이 기나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10일입니다. 왜냐하면 축하합니다. 당신이 낙찰되었습니다. 라는 통보를 딱 받는 그 순간부터 1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거든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열흘 안에 모든 서류 준비해서 계약을 끝내야 해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서류 작업은 끝났고 드디어 실제 공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죠.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땅을 팠는데 설계도에 없던 거대한 바위가 나왔다? 아니면 갑자기 발주처에서 계획을 좀 바꿔야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럴 때를 대비한 시스템도 당연히 마련되어 있겠죠. 네, 바로 그럴 때 등장하는 해결사가 설계 변경이라는 제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처음 계약한 대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을 때 에이, 대충 하죠 뭐. 이게 아니라 아주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바꿔주세요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도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왼쪽을 보시면 설계도 자체가 애매하거나 실제 현장이랑 설계도가 다르거나 아니면 발주처가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처럼 계약할 때는 몰랐던 외부적인 이유가 있으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그냥 업체가 단순 계산을 실수했다거나 공사 중에 인건비나 자재비가 오르는 것 같은 시장 상황 변화는 설계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드디어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머니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사하면서 이런저런 변경이 생겼을 때 그게 최종 공사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아주 엄격한 규칙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누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는요, 정말 이런 머리 아픈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도랑 시공 방법 설명서는 A라고 말하는데 견적서에 해당하는 물량 내역서에는 B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따라야 할까요? 정말 난감하죠. 바로 이런 애매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설계 변경 말고도 돈이 바뀔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물가 변동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계약하고 나서 90일이 지나야 하고요. 둘째, 그 사이에 물가 지수가 3% 이상 오르거나 내려야 해요.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될 때만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 공사비 좀 조정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공사비가 원래 계약했던 돈의 10%를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변경이죠. 이럴 땐 담당자 수준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기관의 가장 높은 분, 즉 장관급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만큼 국민 세금이 쓰이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 이렇게 설계도 한 장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그 뒤에 숨어있는 공공건설 계약의 전 과정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장 속에서 규칙은 규칙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엄격함과 현실이 이러니 좀 바꿔야 한다는 유연성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황금 같은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전체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일 겁니다.